여러분들의 하루는 안녕하신가요? 전 늘 멋지게 살고 싶은 30대 여성이에요. 남들에게 당당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그런 평범한 여성입니다. 문득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멋진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저도 제가 겪은 일을 한번 풀어내면서 훌훌 털어버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를 내어 글을 쓴답니다.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났어요. 너무 철없기도 했고 아무것도 모르기도 했던 저는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았답니다. 가정 환경도 불우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을 하루하루 만나면서 푹 빠지게 되었고, 저희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린 나이에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대학교도 다니지 않는 저를 시댁에선 크게 반대를 했고, 지금 같았으면 그 마음을 꺾기란 쉽지 않았을 테지만, 그때는 무슨 용기였는지 무작정 결혼이라는 걸 밀어붙였죠. 대학도 안 나온 네가 우리 아들이 가당키나 할 것 같니? 우리 아들이 잠깐 지금 뭐가 쉬어서 그런 거지. 네가 가당키나 하냐고. 어머님, 저 진짜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머님이랑 준성 씨한테 정말 잘할 거예요. 잘한다고 되냐고 이게.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서 니까짓 게. 하여튼 너랑 준성이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아. 엄마, 미래랑 저 허락해 주세요. 미래한테 따뜻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래요. 저도 아빠 없이 컸잖아요. 네? 너랑 애랑 같니? 너 얼마나 신세를 망치려고 들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얘랑 결혼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시어머니는 제 가정 형편과 대학을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며 무조건적으로 결혼을 반대하셨고, 사실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제가 그런 시어머니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한 해 만에 하던 찰나 남편의 집이 부도가 났어요. 부동산업을 하고 계시는 시댁은 잘못된 계약건과 더불어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사업이 기울자 시어머니 또한 마음이 많이 약해지더라고요. 남편은 이때다 싶어 결혼을 밀어붙였고요. 오히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는 지쳤다는 듯이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딱히 눈에 차지 않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많이 양보해서 내린 결론이었죠. 저도 남편의 집안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 아니라 남편을 보고 선택한 결혼이었기에 좋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이제 엄마가 너 반대할 이유도 딱히 많이 없을 거야. 지금 상심이 크시긴 한데 그래도 나랑 네가 옆에서 힘이 되드리면 낫지 않을까? 지금 엄마도 많이 힘들어 하시긴 하거든. 너랑 내가 힘이 되드리자. 우리가 힘이 될까? 어머님 가뜩이나 마음에 안 좋은데 나 보시면 더 화나시는 거 아니야? 사실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엄마 잘 알잖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의지가 되게 해드리면 널 다시 보실 거야. 그러니까 나만 믿어. 한편으론 철이 없다고 느꼈지만 내가 얼마나 좋으면 그럴까 싶은 게 고맙기도 하더라고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탓에 이런 남편의 모습에 더욱더 결혼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전 남편의 말에 그대로 용기를 내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진 어머님께 제가 막상 얼굴을 디밀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저를 보면 혈압이 오를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어머님은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엄청 친절은 아니었고요. 준성이가 하도 좋다고 하니 허락은 한다만. 네 나이가 있는데 결혼하고 뭐 할 건지 생각은 해봤니? 아니 너희 친정은 너 공부시킬 형편이 아예 안 되었던 거야? 참, 아유, 말해봤자 뭐하니. 어차피 이미 허락한 결혼 두고두고 살면서 다 갚아라. 결혼하고 공부 좀 해볼까 해요. 짬나는 시간에 아르바이트도 할 거고 준성 씨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공부? 너 괜한 학비 들어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서라. 그럴 생각이면 공장이든 뭐 마트 캐셔든 닥치는 대로 해. 알겠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드는데 네가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꼴은 못 봐. 네가 알아서 벌어서 하란 말이야. 뭐든 내 말 명심해.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저에게 일을 무조건 해야 한다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주었어요. 아무래도 사는 형편 때문에 말이에요. 전 시어머니의 마음도 이해가 갔고 저 역시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시어머니 말을 따랐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이 일을 해서 얼른 시댁을 일으키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만큼 참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양가의 형편 때문에 호화스러운 결혼식은 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정식 부부가 되었고 전 시어머니가 하던 일을 도와 부동산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라도 시작해서 그래도 어머님께 인정을 받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처음 반대했던 그 모습대로 시어머니는 제가 뭐 하나 하더라도 참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그저 깔보고 무시했고 전 시어머니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가 공부한다고 자격증을 딸 수 있을 것 같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데. 그리고 나 같은 베테랑들도 이렇게 경기가 어려워서 침체기인데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자격증을 딴대? 참나. 준성이가 이거 따라고 하냐? 너랑 성격적으로도 안 맞아. 그래도 어머님 도와서 뭐라도 하려면 자격증부터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빨리 어머님 다시 부동산도 시작하죠. 내가 부동산 시작해도 너랑 할 것 같니? 참 꿈도 야무지다. 네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겠어? 너랑 준성이 결혼 허락한 건 그냥 준성이가 널 하도 좋아하고 나도 우리 아들 눈에서 눈물 뺄 바엔 그냥 시키지 않은 마음으로 시킨 거니 오해하지 마. 알아요. 그래도 부동산 공부하다 보니까 저랑 적성에 맞는 것도 같고 앞으로 제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격증이라 생각이 들어서요. 아주 이게 나를 보더니 보는 눈만 높아져서. 마트 캐셔나 공장 들어가서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으라니까 허튼 짓 하고 있네. 시어머니는 늘 차가웠어요. 저도 처음엔 잘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머님에겐 통하지 않자 점차 포기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영향으로 꿈이 생겼죠. 부동산 자격증을 따자는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어 공부를 꾸준히 해나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자격증을 따면 시어머니가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더 자격증에 집착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하자 남편은 저에게 이제 빨리 취직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저 역시 늘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터라 취직이 너무 하고 싶었고 나이도 어리고 상대적으로 자격증이 있으니 취업은 수월했어요. 그래도 시험에 붙어서 다행이다. 그래,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취직해야지. 그래야 경력도 쌓을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이곳저곳 이력서 넣고 있어. 그래도 연락은 자주 오는 것 같아. 어머님은 부동산 언제 다시 시작하신대? 그건 모르지.
아무래도 조만간 하실 것 같긴 한데 자금이 부족해서 뭐 당장 다시 차리시려나 모르겠네. 우리가 빨리 도와드리자. 엄마가 평생 나만 뒷바라지 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지? 혹시라도 싫으면 얘기해. 아니야. 당연히 도와드려야지. 요즘 부동산 경기가 불경기라곤 하는데 그래도 잘 헤쳐나가 봐야지. 걱정하지 마. 잘할 거니까. 남편은 저에게 같이 돈을 벌어서 어머님을 도와주자고 했고 전 흔쾌히 허락했어요. 엄마 없이 자란 제가 아무리 쌀쌀맞은 시어머니이지만 엄마처럼 생각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어머님이 어렵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도와드려도 괜찮을 것 같았어요. 제가 자격증을 따고 일을 알아보기 시작할 즈음 남편도 갑자기 부동산 공부를 하겠다며 일을 그만둔다고 하더군요. 이제 네가 취업할 거고 나도 아무래도 미래까지 본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얘 그만뒀어. 어때? 어? 갑자기? 아니 그래도 어머님도 일을 안 하시는데 내 벌이로는 좀 빠듯하지 않을까? 당신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걱정 마. 우리 집엔 이런 피가 흐르고 있어서 분명 한 번에 붙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미래를 위해서 네가 좀만 고생해줘. 남편의 말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저를 믿어준 만큼 저도 믿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꺼이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경력을 쌓기 위해 한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부동산 관련 많은 일들을 배웠어요. 알면 알수록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전 일을 배워나갔고 나이도 어렸지만 정말이지 시기 좋게도 매번 좋은 손님들을 만나고 좋은 거래처 직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었고 회사에서도 저를 참 일 잘하는 직원으로 인정해 주더라고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본급에 인센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늘 인센티브로 사회초년생의 월급 이상을 벌기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돈을 벌게 되자 오히려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무시할 것 같다며 또 화를 내더군요. 그냥 시어머니는 저라는 사람이 못마땅하고 싫은 거라고 확실해져만 갔어요. 맨날 늦게 들어오고 너 준성이 밥은 잘 챙겨주고 다니는 거니? 아무리 일이 있어도 그렇지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나 때는 집안일이랑 일이랑 딱딱 미스 안 나게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한 가지만 할 거면 결혼은 왜 한 거야? 내 말이 틀리냐? 아침부터 계약건이 많이 있어서요. 꼭 계약을 해야 하는 거여서 제가 요즘 들어 미처 신경을 못 쓰네요. 그리고 어머님도 부동산 일해봐서 아시잖아요. 무조건 고객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걸. 그래야 계약을 할 수 있는 건데 참 잘 아시는 분이. 뭐야? 너 지금 나 가르치냐? 이게 어디 이제 좀 이 어깨에 발 좀 뒤졌다 하는 애가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지금 잠깐 쉬고 있다고? 너 나 무시하는 거지? 네가 언제까지 거기 회사를 잘 다닐 것 같아? 다시기를 잘 타서 그래, 알아? 뭐 없을 것 같으니라고. 준성이 자격증만 따봐. 니까지 거보다 훨씬 많이 벌지. 너 기세등등 하지 말아라. 넌 아직 멀었어. 알겠니? 시어머니는 늘 이런 식으로 대답하셨고 전 여기 일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말씨름할 힘도 없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던 중 임신 소식을 알았고 순간 고민이 되더군요.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이제서야 내 분야를 확장해 가고 있는데 덜컥 임신을 해서
혹시나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천만다행인 건 이렇게 생각한 게 무색할 만큼 회사에서는 배려를 많이 해주었어요.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 능력을 인정해 주시면서 임신이란 큰 이슈도 쉽게 받아들여 주셨던 거죠. 전 2마리 토끼를 잡은 것 같은 마음에 너무 기뻤습니다. 얼른 이 일을 신랑한테 알려줘야겠다 생각했어요. 자기야, 나 임신했어. 다행히 회사에서도 배려 많이 해주기로 했고, 그냥 계속 이렇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긴 어때? 임신? 좋지 뭐. 그래도 너무 우리가 계획한 거보다 빨리 생긴 거 아닌가? 너 나이도 어린데 괜찮겠어?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난 엄마가 없이 커서 내 아이가 생기면 진짜 꼭 엄마의 빈자리를 다 채워줄 거야. 너무 기대되는걸? 그래 뭐. 네가 좋아하면 된 거지. 어쨌든 축하해. 엄마한테도 천천히 얘기하는 걸로 해보자. 엄마도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네. 그리고 나도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건데. 어쨌든 알겠어. 뭐 우리한테 온 축복이니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다. 생각보다 남편은 저의 임신 소식을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약간 기운이 빠졌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직 시어머니에겐 알리지 않았지만 뱃속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전 열심히 일을 해나갔습니다. 웬 여자분이 오셔서 오피스텔 자리를 보고 싶다고 하길래 같이 자리도 보여드리고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손님이 계약한다는 말에 들뜬 마음에 오피스텔 구석구석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남자친구랑 동거할 집이거든요. 일단 바로 설명할게요. 신축이라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너무 기분이 좋네요. 어머, 그러세요? 다른 곳 더 안 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같이 사실 거면 여러 군데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니요. 딱 좋아요. 위치도 그렇고. 그리고 곧 결혼도 할 거라 일단 이 정도 크기에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시원시원하게 계약을 바로 한다는 말에 얼른 계약서에 사인을 받았어요. 임신 소식을 알자마자 이렇게 계약도 일사천리로 잘 되고 나니 뱃속 아기가 복덩이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가 되고 난 뒤에 시어머니에게도 임신 사실을 알리니 시어머니는 당장 애를 지우라고 막말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해 있었고 황당하더라고요. 애 지워라. 아니 너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신이냐? 지금은 일하면서 네가 우리 집을 일으켜야지. 애 낳을 군번이나 돼? 애를 지우라뇨. 어머님 손주인데 어떻게 그렇게 막말을 하세요? 당신이 무슨 말이라도 해봐.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엄마 말도 맞지 뭐. 사실 당신이 돈 벌어도 당장 애 낳고 일을 쉬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잖아. 엄마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나도 공부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애를 키워? 우리 형편도 고려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다가가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그렇다고 애를 지우라고 해?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니? 어머님, 저 애 못 지워요. 너무들 하네요, 정말. 어떻게 본인들이 핏줄을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불륜해서 가진 아이도 아니고 축복받아야 할 아이인데요. 제가 이렇게 화를 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어서인지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남편은 난감하다는 듯이 본인 엄마만 쳐다봤고
시어머니도 머리를 어떻게 굴릴까 고민을 하며 생각이 잠긴 듯 보였어요. 가족의 불우함으로 자란 저는 이런 상황까지 겹치게 되니 아이한테 극도로 미안해지면서 어떻게 해서든 태어나면 내가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더욱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그렇게 아이를 지키며 열심히 일을 해나갔어요. 일을 하면서 바쁘고 힘든 날들도 많았지만 아이와 만남의 순간을 떠올리며 기쁘게 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많이 느꼈지만 태어날 아이를 보면 분명 좋아할 거라고도 많이 느꼈어요. 요새 외박도 많이 하고 공부하느라 바쁜 거야? 당신 아무리 바빠도 외박하는 일은 없었잖아. 요즘 미묘하게 이상해? 뭐가? 그냥 바빠서 그래. 피곤하기도 하고. 너도 공부해봐서 알잖아. 얼마나 예민한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그러냐? 스트레스 받게. 그래. 너 뭐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들어? 남편한테 따지고 들려거든. 이리고 뭐고 다 때려치워. 여자가 조신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요. 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희가 요새 바쁘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죠. 아, 두 분이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됐어, 여보. 알겠으니까 저녁이나 먹을 준비해. 어머님도 그만하세요. 저도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아주 저것이 우리 먹여 살린다고 유세지 유세야. 나 때문에 부동산 공부하게 되었으면 고맙게 생각해야지. 남편에게 공부에 대해 물어볼라치면 어머님은 저의 대화를 차단하셨어요. 저도 뱃속 아이 때문이라도 싸우고 싶지 않아 애써 화를 삼켰고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나날들이 이어졌고 임신 내내 단 한 번도 남편의 케어를 받지 못한 채 임신 기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그때 당시엔 저조차도 일이 바쁘고 힘들어서 따질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저 아이가 나오면 내가 아는 남편은 무조건 달라질 거다 이런 생각만을 하고 있을 때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저희 아이는 예정일보다도 훨씬 빠르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와보지조차 않아서 서럽더라고요. 아니, 형부 어떻게 와보지도 않아? 너무 갑작스럽게 애가 나왔다지만 진짜 너무한다. 언니 괜찮은 거야? 가뜩이나 언니가 가족이 누가 있다고. 이런 날엔 더더욱 있어줘야지. 그 시어머니는 왜 또 안 와? 지 손주 안 보고 싶은가 보지? 아우 답답해. 뭐 그런 집안이 다 있어? 갑자기 애가 나왔으니까 뭐 바쁘겠지. 조리원 끝나면 실컷 볼 텐데. 너라도 있으니 다행이다. 이모가 최고네. 지혜 태어나는 거 말고 바쁜 게 뭐가 있어? 언니도 하여튼 진짜 답답하다. 어쨌든 너무 고생했어. 그리고 아기 너무 예쁘더라. 다행히 동생이 옆에 있어줬고 전 퇴원 후 아이와 함께 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죠. 신랑은 바쁘다는 전화만 할 뿐 딱히 아이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조리원에서는 저 아이 케어가 제일 중요하니 전 아이와 제 몸 회복에 힘을 쓰게 되었고 회사에서는 아이를 낳았다며 저와 친하게 지낸 사수언니가 조리원 방문을 해주었더라고요. 오랜만에 회사 사람도 만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수다를 떨었고 사수언니는 이런 얘기하는 게 미안하다며 저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해주더라고요. 저 역시 그 얘기를 듣고 혼절할 뻔했지만 이제서야 모든 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기분이더군요. 전 애써 그 사수 언니에게 연신 고맙다고 말을 하며 언니를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서 예정 날보다 하루 더 앞당겨서 아이와 함께 퇴원을 했습니다. 아이와 함께 시댁에 도착하니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예요. 문 열어주세요. 드릴 말씀 있어서 온 거니까 당장 이 문 열어요. 안 그러면 저도 무슨 짓 할지 모르니까 열라고요. 제가 밖에서 이렇게 소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도착해서 안방에 가보니 남편은 이미 짐을 빼고 없더라고요. 네, 사실 사수 언니가 해줬던 얘기는 몇 달 전 제가 계약한 그 오피스텔 손님이 제 남편의 내연녀라고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듣고 모든 게 다 딱딱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죠. 갑작스레 식어버린 남편의 마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했던 시어머니까지 한통속이었어요. 사수 언니는 우연한 계기로 그 상가 건물 CCTV를 보다가 제 남편을 계속 발견했고 그 여자와 허리에 손을 두르는 모습,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전부 계속 보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아끼는 동생이니만큼 저에게 가감없이 얘기를 해준 것이고요. 전 그 말을 듣자마자 손이 벌벌 떨렸지만 이제서야 모든 앞뒤가 착착 맞기 시작하더군요. 저 다 알고 왔어요. 준성 씨 이미 살림까지 다 차렸던데요? 어머님이 도와주신 거죠? 난 그것도 모르고 진짜. 알면 됐다. 그렇게 눈치 없이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 진작 너흰 헤어졌어야 해. 준성이도 너랑 결혼하겠다더니 뭐 얼마 못 살고 그새 저렇게 마음 편한 거 봐라. 너희는 애초에 짝이 아니었어. 알겠니? 나 원망 마라. 너네 인연이 여기일 뿐인걸. 그리고 지금 준성이가 만나고 있는 애 얼마나 능력 있는 애인 줄 아니? 너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네가 그냥 깨끗하게 포기해줘.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가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 역시 이렇게까지 해서 남편을 붙잡고 살고 싶은 마음은 단 한순간도 없었거든요. 제가 순순히 두 손에 이혼 서류를 드렸더니 시어머니는 처음 보여주는 미소를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곤 곧 화색이 돌며 저에게 말하더군요. 그래 잘 생각했다고 하시며 말이죠. 그 미소를 보니 정말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더라고요. 왜? 넌 게임이 안 되겠냐? 그래, 잘 생각했다. 뭐 지저분하게 끝낼 일 있니? 너 가족도 없으니 그애 벗삼아서 살렴. 우리 준성인 깨끗하게 놔주고. 이미 새 살림 차리네. 닷해서 뭐 할 거야? 그냥 네 복이다 생각해. 알겠니? 이렇게 일이 잘 풀리다니 진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인연인데. 애도 네가 키워. 우리 준성이 혹 달리면 되겠니? 기어이 낳지 말란 거 네가 낳았잖아. 시어머니의 기쁜 음성 사이로 뒤이어 제가 가져온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어요. 조용히 그 기쁜 얼굴 앞에 노트북을 들이미니 그 어머님 얼굴이 굳으시면서 오금이 굳어버리더라고요. 얼마나 우습던지 전 그 자리에서 깔깔대고 말았답니다. 아주 고소했거든요. 왜 갑자기 굳었네?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줄 알았어? 아니 이혼은 할 거야. 근데 당신이랑 그 새끼 가만 안 둬. 당장 전화해서 내 앞에 오라고 해. 내가 어떻게 족치는지 보여줄 테니까. 감히 날 능멸해? 봤지 여기 노트북에 상간녀랑 당신 아들 버젓이 오피스텔 들락날락하는 CCTV. 그리고 이 집 내가 계약 성사시킨 거야. 몰랐나? 이미 결혼할 거라고 하는 녹취까지 다 되어 있고 당신 아들 빼박에 불륜남이 돼버렸네.
조용히 이혼시키려고 했다가 큰 싸움 나게 생겼어. 이제 나도 안 참아. 우리 딸 내가 지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당장 불러다가 지금 내 앞에 무릎 꿇리란 말이야. 안 그럼 나도 폭발하기 직전이니까. 제가 악을 쏟아내자 일단 시어머니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허겁지겁 집으로 와서는 아무렇지 않게 저에게 하루 먼저 퇴원했냐며 묻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이 가증스러워 뺨따기를 날리고 그 집에 있던 물을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뿌려댔습니다. 제가 물을 뿌리고 난리를 치자 시어머니는 난리가 났더라고요. 세상 물벼락을 맞아대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참 그 꼴도 우습더라고요. 어머, 이게 무슨 짓이야? 본데 없이 크니까 하는 짓도 아주 천박스러워서? 너 지금 나한테 물 뿌린 거야? 이년이? 여보, 진정해. 아니, 일단 내가 다 설명할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진정하고 자기 몸조리도 해야 하는데. 몸조리? 네가 내 몸조리 생각했으면 이랬겠니? 나 이판사판이야. 무서울 것도 없어. 두고 봐. 네 거 다 뺏을 테니까. 그리고 니네 연놈들 동네에서 얼굴 못 들게 하고 다닐 줄 알아. 알겠어? 어디서 뻔뻔하게 날 능멸하고 무사할 줄 알아? 하여간 애미나 아들이나 인성은 똑같아요 아주. 어디 한번 이제 너네 망신당할 준비나 해. 내가 이런 것까지 준비할 줄 몰랐지? 전 선전포고를 하고 딸아이를 데리고 동생네 집으로 향했어요. 동생도 제 이야기를 듣고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죠. 일단 제가 할 것은 법적으로 응징하고 최대한 얼굴 못 들게 망신 주는 것밖에 없었으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사수 언니가 가져다 준 CCTV 파일이며 그때 그 고객과 계약할 당시 녹취본이 다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치더라고요. 이대로 변호사님에게 갖다 드렸고 변호사님은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 그리고 친권 양육권 또한 상간녀에게 상간녀 소송까지 싹 다 걸어 주었어요. 그리고 전 또 하나 추가했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의 위자료였죠. 그렇게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시집온 애가 감히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너 진짜 많이 컸다. 아주 고등학교 졸업하고 오갈 데 없던 걸 받아줬더니 이게 은혜를 원수로 갚네. 너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이 바람난 건 너 탓인 거야. 알겠니? 애 낳으니까 나도 내가 이렇게 용감해질지 몰랐네.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바람이 내 탓이라고? 당신 아들 교육 그렇게 시킨 본인 탓을 해야지. 어디다 대고 내 탓이래? 그동안 내가 이래서 생활비 된 건 생각 못하고 복에 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 선처 없고 용서 안 해. 어디 한번 위자료 탈탈 털려서 정신 단단히 차리게 해줄게. 어리고 아무도 없다고 무시했지? 이제 무서울 거 없는 엄마라 이거야. 알겠어? 어디 한번 그렇게 주둥이 터는 거 법정에서도 해보시지요. 어떻게 되나? 제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자 시어머니는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져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도 저에게 연락이 와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유부남인 걸 몰랐다나 어쨌다나. 아니 전 진짜 유부남인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소송 좀 취하해 주세요. 이거 다 기록에 남을 텐데, 네? 제발요. 그건 내 할 바 아니죠. 그리고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둘 사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다 가지고 있어. 어디서 위자료 안 내려고 수작질이야?
당신들 그렇게 행복할 땐 난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서 뒤통수 맞았는데 나보고 치아해달라고? 당신이랑 불륜한 불륜남을 원망해. 나한테 이러지 말고. 난 하던 대로 모든 걸 진행할 테니까. 아주 다 끝장날 줄 알아. 너희 셋 모두. 아, 능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뻔뻔한 놈이었네. 내가 진짜 못 살아. 괜히 유부남을 건드려선. 남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이게 뭐야. 그렇게 소송은 계속되었고 아이를 낳고도 한 번도 오지 않은 것, 조리원에도 와보지 않은 것들이 계기가 되어 양육권 친권을 박탈당했어요. 물론 경제적인 능력도 제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작이 되었던 거죠. 결혼하고 일을 시작한 뒤 이 집에 경제적으로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3천만 원이라는 법적 처벌이 떨어졌어요. 그제야 남편은 정신이 들었는지 이혼을 취하해달라고 저에게 빌더라고요. 상간녀에게도 버림받은 남편은 오갈 데가 없어졌고 그마저 저를 붙잡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으니 아주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진짜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나 봐. 우리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그 여자랑 깨끗하게 정리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너한테 모질었어.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해줘. 우리 애도 있는데 우리처럼 애도 한부모 가정 만들 거야? 그러니까 한 번만 네가 참아주라. 제발 부탁할게. 너한테 못할 일이지만 진짜 딱 눈 좀 감아주라. 내가 그동안 참고 산 건 네가 결혼 전이나 결혼 초에나 나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보고 참았어. 근데 난 바람은 못 참아. 그리고 너네 엄마 그 뻔뻔한 태도 이제 질린다. 엄마 없이 자라서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는데 너희 엄마한테 난 어쩌면 떼놓을까 하는 그런 천덕꾸러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겠지. 이제 끝이야. 난 새 출발할 거야. 알겠니? 지겨워. 네가 날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모진 말 하지 마. 내가 네 마음을 모를까 봐 그래? 아주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있네. 언제적 얘기를 해? 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알겠니? 이제 나락 한번 타봐. 1년이 좀 안 되게 소송이 진행되었고 다행히 법원은 제 편이었어요. 증거물들이 명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어머니와 남편은 금전적으로 쪼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서 저에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 결국 둘은 작은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야 했답니다. 그리고 전 좋은 집을 구해 딸아이와 살 집을 마련하였고 6개월 만에 회사에 복직을 하여 일을 계속 진행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 조금 더 자유로운 게 낫겠다 싶어 드디어 부동산을 하나 차렸어요. 처음에는 경기를 좀 타다가 이게 천직인지 몰라도 정말 부동산 하기를 잘했다 싶을 정도로 흥행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어머니에게 고마운 점은 눈으로 보고 부동산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해준 것,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인생이 달라진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서 딸아이가 6살이에요. 심적으로 참 힘든 시절이었는데 엄마가 되는 게 뭔지 그렇게 약하고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제가 아이의 엄마가 된 이후로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이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뭐든지 진취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취적으로 바뀌게 된 다음부터는 늘 좋은 일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현실에 낙담하지 마시고
앞날을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랄게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45살 여자입니다. 사연을 신청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께 고백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아직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마음이 넓지 않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마음이 넓은 건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행동에 대해 느끼셨던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때쯤 다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배신이라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고 남편이 그녀를 자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는 얼굴은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등장 밑이 어둡다고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저희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의심 한번 해본 적 없었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저희 집 근처에 계셔서 자주 다녀가실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있는데 대놓고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여자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었네요.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면 얼굴에 손을 올려붙이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렇게 되면 제가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들었어요. 결국 이혼하고 위자료 소송하면 남편은 자유의 몸으로 더 활개치고 다닐 걸 생각하니 순순히 보내주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몰래 어떤 식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했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해 남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탈탈 털어 길바닥에 내쫓고 싶었어요. 오늘 좀 늦었네. 회사에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전화도 안 받고 걱정했잖아. 저녁 안 먹었으면 차려줄까? 아니야. 저녁 먹고 들어왔어. 오늘따라 부장님이 술 한잔 같이 하고 싶다며 애원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술잔 좀 기울여 드렸어. 대화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왔는지 알아? 글쎄 부장님 사모님께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 났던 현장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한평생 가정을 위해 열심히 뛰며 살아오셨을 텐데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니 그 기분이 어떠시겠어. 그래서 말동무 좀 해드리고 왔는데 이미 폐인이 되셨더라고. 사모님이 그래도 집에는 들어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집에 붙어있는 시간은 거의 없고 지금은 연락도 잘 안 되고 있는 중이시래. 말로는 동호회 같은 모임에 참석하느라 정신없다고 변명하시는데 집안에 애들도 있어서 상처받을까봐 정리하지도 못하고 괴로워하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말을 해드리겠어? 그래봤자 위로도 안 될 텐데. 그래서 좋은 일 올 거라며 술잔만 따라 드렸지. 그래? 그럼 당신은 내가 사모님처럼 당신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할 것 같아? 생각해 봤을 거 아냐. 당연한 걸 물어봐. 당연히 이혼이지. 용서가 어디 있어? 집안을 무너뜨렸는데 만에 하나 용서를 한다 해도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까? 바람 피운 거 목격했는데 얼굴 볼 때마다 생각나고 일상 속 모든 것들이 전부 의심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절대 용서 못할 것 같아. 바로 이혼 도장 찍고 위자료 받은 다음 그 자리에서 인연 끊겠지. 자식이 있어도 부장님처럼 행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건 모두에게 불행만 안겨주는 거라고.
당신은 이렇게 멋진 남편이 있으니 딴 생각은 안 하겠지? 남편은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걸 참아내느라 정말 괴로웠었고 남편은 피곤하다며 씻고 바로 잠이 들어버렸네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남편의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졌고 하나하나 증거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알 수 없게 사람을 시켜 최대한 모든 움직임을 전부 다 보고받았어요. 남편 옆에 붙어있는 여자는 같은 건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여자였어요. 정말 자존심이 상할 정도였죠. 저보다 젊다는 것 말고는 잘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의사인 저랑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여자가 뭐가 좋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둘의 관계를 보고받으며 증거물을 하나씩 모으고 있었고 누가 봐도 그냥 연인 사이 같아 보였어요. 매일 사진만 전송받다가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상간녀의 녹음된 대화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선미야,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안 될까?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니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마인데 그거 하나 못 기다려줘? 5년을 기다렸어.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저녁에도 거의 나 혼자 집에 있잖아. 그럴 거면 왜 이사 오라고 한 거야? 같은 아파트에 있어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잖아. 오늘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그 사람이 눈치가 백단이야. 자칫하다간 우리 둘 다 끝날 수 있다고. 조용히 처리하려고 준비 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사람 아이도 안 가지려고 정관 수술까지 한 거 알지? 이번에 회사 일도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이번 것만 정리되면 내가 좋은 소식 가져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 보도록 하자. 그 대신 오늘은 집에 안 들어갈게. 내가 부장님과 술 한잔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되니까 일단 퇴근하고 먼저 집에 들어가 있어. 남편은 그 여자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점점 과감해지는 모습들과 대화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큰 충격이었던 건 저와의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남편이 원하지 않아 정관수술을 했다는 게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근하는 시간에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녹음된 내용 안에 있던 상황을 정리하려고 전화 온 것 같아 일단 받았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좀 늦을 것 같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먼저 저녁 먹으라고. 저번에 얘기했지? 부장님 문제 때문에 오늘도 붙잡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도 어쩌겠어.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모른 척 할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가도록 할게. 부장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남의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내가 그 부장님이랑 전화통화 좀 해야 되겠는데? 뭘 그렇게까지 해? 내가 잘 구슬려서 일찍 배웅해 드리면 되지. 같이 일하는 회사 사람인데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최대한 빨리 들어갈 테니까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고 있어. 지금 부장님이 불러서 빨리 가봐야 하거든? 그럼 집에 조심히 들어가. 남편이 말한 부장님은 상간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에게 했던 말은 전부 다 거짓이라는 걸
그때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날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혼자서 술집에 들어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들이키며 썩어 들어가는 속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통화가 끝이 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전송되고 있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을 안주 삼아 지켜보고 있었고, 저희 아파트 몇 호에 사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닌 그 여자의 집에 발을 들이는 사진을 끝으로 그날 하루 있었던 남편의 행적을 전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본처를 놔두고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건 어차피 밝혀질 문제인데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의 행동은 저를 납득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봤지만 전원은 꺼져 있었네요. 결국 정적만 흐르는 집안에서 남편의 행동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마음 같아선 바로 현장을 덮치고 싶었지만 제가 원하는 최종 목적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꾹꾹 눌러 참으며 속으로 삭혔습니다. 그날 아침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바람에 그날 부장님 집에서 자고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전화였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대범해졌고 그날 아침에 병원이 아닌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상간녀가 일을 하고 있는 카페에 들어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 너무 궁금했어요. 병원 안 가봐도 돼? 갑자기 우리 회사에 찾아왔다고 하길래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왜 찾아온 거야? 무슨 할 말이 있어? 그냥 어제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걱정되기도 하고 전날에 술 많이 먹었다며. 그럼 일하는 거 힘들 거 아냐. 그래서 술 깨는 음료 좀 사가지고 왔지. 잠깐 앉아 있어봐. 나 아침마다 커피 마시잖아. 여기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문해서 가면 되겠다. 저기요, 아메리카노 2잔 주세요. 그리고 한 잔은 시럽 추가해 주시고요. 저희 남편이 시럽 안 탄 건 먹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알기론 시럽 안 탄 걸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편분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시나 봐요. 네? 갑자기 웬 오지랖이에요? 제가 해달라고 하면 그냥 주문한 대로 준비해주면 되는 거지. 남의 가정사에 웬 참견이세요? 일부러 참견하려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 카페 단골분이시라 매번 주문하시는 스타일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여보, 잠시 이리 좀 와봐. 당신 입으로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하는 게 있거든. 내가 알기론 아메리카노 시럽 넣는 걸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야?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나 해서. 뭘 좋아하는 거야? 그게 내가 뭘 좋아하냐면 둘 다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나는 시럽 들어간 걸 좀 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 들었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아는 척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보, 이 직원분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주문한 대로 주면 되는 걸 괜히 토를 달고 있잖아. 둘이 친한 사이야? 남들이 보면 괜히 오해 사겠어. 저기요, 괜한 오지랖 부리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하세요. 여기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일일이 손님이 주문하는 거에 참견하시면 사장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저희 결혼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소한 것 하나 모를 줄 알아요? 여보,
앞으로 다른 카페를 이용하는 게 좋겠어. 여긴 서비스가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곧 있으면 환자를 보러 가야 하는데 저 직원 때문에 기분 상해서 환자분들 제대로 봐드릴지 모르겠네. 아침부터 별게다 속을 뒤집어놔. 남편은 제가 그녀 앞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하자 당황했는지 서둘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제 팔을 잡은 뒤 밖으로 끌고 갔어요. 남편은 회사 사람들의 눈도 많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소란은 자제해달라며 난처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렸는지 화를 가라앉힐 수 있었어요. 그리고 카페 안을 슬쩍 쳐다보니 그 여자는 얼굴을 붉힌 채 저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소란을 피운 뒤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점심시간에 뒷조사를 하시던 분께서 녹음 파일 하나를 전송해 주었고 대충 무슨 대화를 주고받았을지 짐작을 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는 남편을 향해 귀가 찢어질 정도로 소리치며 화를 내고 있었네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그 자리에서 내가 선미 편을 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둘이 바람났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둘 다 끝장인데 아침부터 그런 걸 보고 싶은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물어보는 질문에 내가 그 몇 초 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알아? 정말 잘한 결정이었으니까 기분 상했어도 앞날을 위해 좋은 선택을 했다 생각해. 어차피 마지막에 웃는 건 선미 너잖아. 내가 너 옆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런 사소한 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나는 원래 커피에 시럽 넣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라고. 선미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야. 그럼 그냥 솔직하게 말하지. 뭐하러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 왜 나랑 만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여자냐? 얼굴도 우락부락 생겨가지고 여자가 봐도 질릴 정도로 성격이 너무 안 좋은데 그동안 정말 힘들었을 것 같네. 꼴에 10년 같이 살았다고 나한테 자랑하는 거 봤지? 실질적으로 10년이 아니라 6년 아냐? 나랑 지낸 4년을 그 사람은 모르잖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꼴을 보니 정말 한심스럽더라. 의사면 뭐해? 성격이 저렇게 개차반인데 저런데도 환자들이 진찰 받으러 병원에 오나 봐. 그 병원도 확 망해버렸으면 좋겠어. 정말 2번은 보고 싶지 않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귀가 더럽혀지니 기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상간녀는 저에게 복수라도 하고 싶었는지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무조건 자기 곁에 있어주길 바라고 있었죠.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안감이 커지고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는지 그 여자의 집에 들어가는 걸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남편에게 점점 집착을 하게 되었고 결국 서로 언성을 높이며 다투기 시작했네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중 생활을 하면서 많이 지치게 된 것 같았어요. 당신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길래 왜 이렇게 사람이 멍하게 있는 거야? 나한테 말 못할 일이라도 있나 봐? 요즘에 속마음을 잘 얘기 안 하잖아. 말수도 적어졌고 몸이 좀 이상한 거면 병원 와서 검사 받던지 그런 거 아니면 나한테 털어놔봐. 그런 거 전혀 없어. 요즘에 부장님이
하도 속을 썩으셔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어. 당신이 왜 그런 걸 고민해? 남의 사정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도 안 좋아. 바람난 사모님이랑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되셨대? 아직까지 진행 중인가 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중이야. 남편은 꼭 본인의 고민을 저에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일이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해하고 있었고, 어느 날부터 남편은 집에 들어올 때 핸드폰의 전원을 끄고 들어왔네요. 상간녀의 집착이 도를 넘어서 병적으로 심해졌는지 남편이 상간녀와 거리를 두면서 만나는 횟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퇴근하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눈에 띄게 늘어났네요. 하지만 모든 걸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는지 상간녀는 저희 집에는 찾아오지 않았고, 남편이 출근할 때 그녀는 단둘이 몰래 만나 하루빨리 모든 상황을 정리해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매 순간마다 남편의 행적을 전부 보고받고 있던 상태라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심정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 요즘 나한테 하는 행동들도 달라지고 예전처럼 함께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잖아. 이제는 내가 질린 거야? 그게 아니면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데? 바쁜 일도 이제 끝났다며. 그럼 제자리로 돌아와야지. 왜 계속 멀리 가려고만 하는 건데? 나랑 합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그동안 그냥 데리고 놀고 싶었던 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어.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아내가 자리 잡고 있는데 떨쳐낼 수가 없네. 내가 정말 힘들 때 옆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었는데 오랜 기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나 봐. 정말 미안해.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모두가 다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멈춰야 서로의 불행이 없을 거야. 그러니 선미 너도 나 말고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정말 갈 때까지 가자는 거네. 누군가 피를 봐야 상황이 멈출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임신했어. 당신 아이를 가졌다고. 그걸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정관수술 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아이 확실한 거 맞아?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 수술이 잘못돼서 풀렸을 수도 있잖아? 어찌됐든 당신 아이가 확실하다고. 녹음된 내용을 듣던 도중 엄청난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가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는 거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늦은 시간 동안 병원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 문을 닫고 남편에 대한 배신 때문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그동안 온갖 상처를 받으면서 모아두었던 증거물들을 서류봉투에 넣어 제가 계획한 것들을 실행하려고 병원 문을 닫고 나가려는데 갑자기 남편이 병원으로 들이닥쳤고 남편의 품에는 바람났던 상간녀가 부축을 받으며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돌발 상황이라 당황스러워하며 둘을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이 그녀를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몸 상태를 바라보니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었고 딱 봐도 상간녀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응급 환자로 들어오게 됐는데 정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좋을 것 같아 수술대에 눕혀진 상간녀의 상의를 제거한 순간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고 남편은 상간녀의 상태를 넋이 나간 표정으로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야? 왜 이 여자가 다치게 된 건데? 설마 이렇게 만든 거 당신이 그런 건 아니지? 왜 말을 못해? 그래, 내가 그랬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선미부터 치료해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된 건데? 여기서는 당장 치료하기 힘들어. 이렇게까지 큰 상처를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그래도 당신이 해주면 안 될까?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큰 병원으로 가면 내가 한 행동을 숨길 수 없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당신이 이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 건데? 지금 엄청 심각하다고. 상간녀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저는 남편과 함께 응급처치를 위해 급하게 수술대로 옮겼고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그녀의 상의를 제거한 다음 지혈을 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많이 고통스러웠는지 갑자기 눈을 뜬 상간녀가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제 머리채를 잡고 전부 다 제 탓이라며 난리를 치더니 저를 수술대에 눕힌 채 가만두지 않겠다며 드레싱하려고 놓아둔 의료기구들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상간녀의 무력에 발버둥치며 수술대에서 안간힘을 쓰며 벗어나려는 순간 저에게 무력을 가하던 상간녀는 많은 출혈로 인해 결국 그 자리에서 쇼크가 오면서 정신을 잃었고 저는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저희 병원은 동네 병원이라 큰 수술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고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큰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네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상황이 정리가 되자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남편도 결국 주저앉아 오열을 하며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지만 의견 충돌이 계속되면서 결국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러던 도중 남편이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그녀에게 저지르고 말았네요. 결국 이 사건으로 남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제가 복수할 필요도 없이 남편은 구치소에 들어가 징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녀는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큰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뱃속에는 거짓이 아닌 진짜 남편의 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아내었지만 남편은 자기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며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길래 남편과 상간녀를 감시하던 분께서 마지막에 전송해 주었던 증거물까지 전부 법정에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던 남편에게 가중처벌이 더해져 상간녀에게 했던 행동으로 인해 징역 8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아내었지만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부를 전부 다 무너뜨리고 싶었던 건데 남편이 징역을 받게 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죠. 시부모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되신 이후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왜 상황을 이렇게까지 끌고 왔는지 속마음을 들어보고 싶어 징역을 살고 있던 남편에게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아픈 기억을 심어준 거야? 꼭 이런 식으로 행동해야 했어? 그 여자랑 함께한 4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좋았니? 이건 다 당신 때문이야. 맨날 의사 생활하는 거 힘들어하면서 집에서 잠만 퍼질러 자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알아? 그건 내가 생각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당신은 선미처럼 살갑지도 않잖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선미가 나타난 거였어. 4년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했었다고. 그런데 나도 조금의 양심은 남아있었는지 이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리고 내 인생에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는 낙인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미의 집착이 너무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에서 멈추고 싶었는데 결국 임신을 했다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듣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선미가 이 세상에 없어지길 바랬었나 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선미는 쓰러져 버린 상태였고 어쩔 수 없이 당신의 도움을 받게 된 거야. 그런데 당신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서 그걸 끝까지 숨기고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고 있었어? 차라리 일찍 밝히고 이런 일이 오지 않게 했어야지. 전부 다 당신 탓이라고. 내 인생 책임져.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되는 일은 하나도 없었고 내 인생을 망쳐버렸다고. 내가 왜 징역을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남편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줬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맞춰주며 살아왔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집안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금전적으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모든 걸 희생하며 살아왔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남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는데 그런 저에게 아픔만 남겨준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상간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몸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배는 점점 불러올 테고 결국 남편의 아이를 출산하겠죠.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라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할지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걸 잊고 살기에는 그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준비 중인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자존심의 끝판왕인 형님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딱 봐도 무슨 말을 하실지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터라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네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부터 달라진 제 삶에서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형님과의 관계였죠. 저를 상당히 의식하는 게 느껴졌고 뭐든 저와 비교를 하며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걸 항상 보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셨네요. 그런 모습이 저에겐 크게 문제되지 않아 무시하면서 지내왔었는데 형님은 저와 반대로 자존심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뭐든 저보다 잘났다는 걸 드러내 보이고 싶어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삶을 피곤하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각자 만족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형님의 성격이 제 삶의 걸림돌이 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네요. 어느 정도 거리만 두고 관계 유지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제 인생에 직접 개입을 하면서 상황은 많이 달라지게 되었고 불안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제 사연은 1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생 함께할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이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 한 대가 제어를 하지 못하고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 피하다가 인도를 덮치면서 저희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결혼 생활한 지 10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를 떠나가 버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고 장례식장에서 실신할 정도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형님의 한마디가 저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사람 인생 한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갈 줄 누가 알았겠어? 동서가 많이 힘들겠지만 현실이 바뀌진 않잖아. 받아들이고 새 출발해야지. 세상엔 얼린 게 남자인데 아픔은 잠깐이고 금방 잊히기 마련이야. 혹시 알아? 더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금 그게 이 사람 영정사진 앞에서 할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씀하실 거면 그만 돌아가 주세요. 형님이랑 말싸움 하기도 싫고 그럴 만한 기운도 없어요. 이게 다 동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지금 그렇게 흘리는 눈물 아무 소용 없다. 기력만 떨어지는 쓸데없는 행동일 뿐이야. 눈물 흘리면서 오열할 시간에 최대한 빨리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부터 해봐야 하지 않겠어? 돈 많고 좋은 남자 만날 계획을 가지던지 아니면 괜찮은 직장 알아봐서 하루빨리 취업이라도 해야 애라도 안 굶길 거 아니야. 의지할 곳이라곤 시댁 집안밖에 없다지만 서방님이 떠난 마당에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동서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외롭게 자라와 놓고 또 그 길을 밟아 나가려는 건 아니지? 애도 생각해야지. 이제 5살밖에 안 됐는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최대한 어렸을 때 아빠를 만들어줘야 커서도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 거라고. 인생살이가 불쌍하니까 이런 조언 해주는 거지? 나는 뭐 동수한테 관심 주고 싶은 줄 알아? 원래 삼류 인생이라는 게 그래. 아무리 발버둥 치고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봤자 절대 벗어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가 있거든. 그게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삼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를 계속 맴도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안 좋은 것들을 전부 다 물려받고 살아오는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겠어? 흙수저가 금수저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 동서도 지금의 인생을 바꾸려면 방법은 딱 하나뿐이야. 돈 많은 남자를 만나면 돼. 그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서방님한테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 산 사람은
일단 동아줄이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만하시라니까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하는데 뭘 그렇게 참견하세요? 형님한테 그런 말까지 들을 정도로 앞이 캄캄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는 형님은 뭐가 그렇게 잘나셨는데요? 장사하시는 거 돈벌이도 안 되셔서 맨날 전전긍긍 되시고 중내산에 하시면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주버님이랑 싸우시잖아요. 오히려 저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계시면서 저보고 삼류 인생이라고요? 제가 봤을 때 형님이 더 삼류 인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발버둥 치시는 것 같으신데요. 장례식장에 뒤늦게 나타난 형님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온 게 아닌 제 속을 더 긁으려고 온 건지 상처되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장례식장에서 감정을 터뜨리게 되었고 형님과 몸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격해지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이 형님과 저와의 싸움을 말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에야 형님은 장례식장을 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형님과 마주치는 상황들을 피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저와 제 아이가 곁에 함께 있어주길 바라셨지만 그렇게 된다면 형님과의 마찰이 지속적으로 생기게 될 것 같아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쳤으니 형님의 얼굴을 안 보는 건 너무 당연했던 거고 시부모님께선 이런 관계를 풀어주려고 중간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서로가 가지고 있던 안 좋은 감정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모가 저녁에 잠깐 얼굴이나 좀 보자고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아이를 데리고 찾아뵈니 시부모님이 주방에서 정신없이 음식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도 많이 힘들지만 시부모님께서도 아들을 잃은 슬픔에 정말 많이 힘드실 텐데도 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주시는 모습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고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시부모님께서는 뒤늦게 제가 온 걸 아시곤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자리에 앉혀주신 뒤 맛있는 음식을 내어주셨습니다. 시모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 위주로 해주셨고 그간 남편이 곁에 없어 우울했던 날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제 감정은 다시 날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어머, 동서도 와 있었네? 음식을 보니까 이제 막 온 거야? 안 올 것처럼 행동하더니만. 결국 의지할 곳이 없어서 다시 들어온 거야? 요즘 뭐 하면서 지내?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가고 싶은데요. 아버님, 어머님 뵈러 온 거지. 형님 얼굴 보러 온 거 아니거든요. 형님이랑 제가 서로 웃으면서 얼굴 마주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만들 하고 너도 일단 자리에 앉아서 밥부터 먹어라. 큰며느리는 오늘 웬만하면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고 힘들게 만든 자리인데 고생한 시애미를 봐서라도 최대한 좋은 방향 쪽으로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니? 작은 며느리한테는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최대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니 오늘만큼은 서로가 느끼고 있는 오해 감정들을 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서방님이 세상을 떠났는데 동서가 여기 남아있어 봤자 뭐 하겠어요? 아버님, 어머님 수발 들면서
남은 인생 과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장 때 앞으로의 인생길에 대해 조언을 좀 해준 것뿐인데 동서가 민감하게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요. 제가 잘못을 했으면 인정을 했겠죠. 같은 여자로서 충고를 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형님,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하필 장례식장에서 그 사람 떠난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 저희 집안 얘기까지 꺼내시는 건데요? 부모님이 떠나신 지가 언제인데 그걸 거론하면서 제 삶이 삼류 인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형님 인생은 인류인가요? 피장파장 똑같은데 장례식장에서 남의 삶에 대해 지적하면 기분이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 형님도 가진 건 별거 없으시면서 맨날 있는 척하고 사치나 부리시잖아요. 아주버님께서 그이가 있을 때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셨는데 형님에 대한 불만이 아주 상당했었던 거 아세요? 힘들게 벌은 돈 분위기 타면 물 쓰듯이 쓴다고 모아놓은 돈도 없어서 나중에 큰 돈 들어갈 때 엄청 애먹는다고 형님과 함께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아무리 관계 회복도 좋긴 하지만 형님이 저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억지로 받는 사과는 저도 싫어요. 오늘은 그래도 저를 위해 신경 써주신 만큼 조용히 있다 갈 테니 형님도 이제 그만하세요. 어차피 저와의 감정이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인데 어쩌겠어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을게요.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동서도 참 자존심 하나는 엄청 강한 것 같다. 그 말이 그렇게 듣기 싫었어? 어머님한테 들어보니까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서방님 밑에서 벌어먹고만 살았으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 요즘 세상 다 학력 보고 사람 뽑지 않나? 부모님 잘못 만나 삼류 인생을 사니까 대학도 삼류대를 나온 거잖아. 그러니 취업까지 안 되는 거고 내가 하는 말이 틀린 게 조금이라도 있었어? 전부 다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 그래서 돈 많은 남자 찾아서 동서 인생의 날개 좀 다르라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안 입곱게 받아들여서 아버님 어머님 고생하게 만들고 정말 한심하다. 동서가 서방님을 잃은 만큼 아버님 어머님께서도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 동서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직접 챙겨드려야 되는 상황 아니야? 아버님 어머님 제가 힘드실까봐 힘내시라고 용돈 좀 넣어드렸어요. 필요한 거 사시고 두 분이서 여행이라도 좀 다녀오세요. 바람을 쐬야 정신이 맑아진다고요. 액수는 마음에 드세요? 누가 이딴 거 달라고 했니? 너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말하는 게 그게 뭐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방금 삼류 인생이라고 그랬니? 작은 며느리의 사돈분들은 당신 딸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셨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런데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네가 지금 한 말은 우리 집안도 삼류 집안이라는 거냐? 내 아들이 작은 며느리와 똑같은 대학을 나왔는데 그럼 세상을 떠난 내 아들도 삼류 대학에 삼류 인생을 산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인생을 살아온 남자를 만나서 작은 며느리가 불행해진 거니까 돈 많은 남자를 찾아 떠나라는 거잖아. 이런 망할 X를 봤나? 넌 그 입이 문제야. 이런 돈 필요 없으니까 당장 가져가고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어른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시모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시자
형님은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 돈 봉투를 챙긴 뒤 집 밖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형님의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고 그날 이후 2번 다시 형님과의 교류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주버님만 따로 부르셨지 형님은 시댁 집안의 며느리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셨네요. 그런 생활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형님도 점점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는지 시숙에게 히스테리를 부린다며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형님도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형님만 빼고 온 가족이 시댁에 모였을 때 형님이 현관문을 박차며 들어왔네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모임에서 아예 배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좀 지나면 불러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세요? 평생 이렇게 살아가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한테 이러시면 나중에 후회하세요. 당신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도 최대한 입조심하라고 했잖아. 우리 부모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줄 모르는 거야? 조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당신이 한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는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끌고 가야 되겠어? 이제는 아예 막장으로 나가자는 거야, 뭐야?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그게 당신이 해야 될 일이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정말 웃기지도 않네. 나는 뭐 이 집구석에서 대우받으면서 살고 싶은 줄 알아? 더러워서 인연 끊는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이라고 지금까지 끼고 살았더니만 조금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네. 여태까지 당신이랑 함께한 내 세월은 아무것도 아니냐고. 잘난 사람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그래, 너 말 잘했다. 이참에 아예 인연을 끊어버리자. 우리는 그동안 너 눈치 보면서 안 살았는 줄 아니? 그래도 조금은 정신 차렸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더 삐딱선을 타고 있어? 2번 다시 우리 집에 발도 들이지 마라. 아들, 너는 어떻게 저런 철딱선이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집안 꼴을 이렇게 만들어? 둘의 관계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나한테 결과만 통보해라. 하는 짓 하곤 삼류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누구 보고 삼류라는 거야? 네가 한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했다면 나는 충분히 받아줬을 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삼류 눈에는 삼류만 보일 뿐이죠. 저를 놓치신 걸 분명 땅을 치고 후회하실 겁니다. 다시는 이 좁아 터진 집구석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형님, 방금 어머님께서 잘못을 인정하면 충분히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제발 자존심 좀 그만 내세우시고 이제 그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럼 더 이상 아무 일도 없을 건데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런다고 뭐가 좋아지는데요? 나중에 형님이 제일 크게 후회하실 테고 그때 돼서 잘못을 뉘우치셔봤자 이미 늦게 된다고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실 때 잘못하신 부분 전부 인정하시고 다시 조용히 지내시면 되잖아요. 동서가 뭔데 지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뭣도 없는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얘기했지? 동서는 앞으로도 이런 미래도 없는 집구석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과부로 행복하게 살아. 나는 내 인생 알아서 개척하며 더 능력 있고 좋은 남자 만날 테니까. 뭐가 좋다고 이런 집에 버티고 있는 거야?
아이고 참, 돈 많은 남자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애 딸린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주기라도 한다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장 나가. 시모는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뱉고 있는 형님을 향해 정신 차리라며 찬물을 얼굴에 뿌려버렸고 그걸론 부족하셨는지 주방으로 달려가셔서 소금을 얼굴에다가 사정없이 뿌리셨어요. 저희 가족 모두 형님과 시모를 말리기 시작했고 형님은 저를 강하게 밀치며 이게 다 저 때문이라고 핸드백으로 저한테 마구잡이로 휘둘렀네요. 이런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시던 시부는 결국 참지 못하셨는지 형님의 옷깃을 잡으신 채 집 밖으로 내동댕이 치셨고 시숙한테 최대한 서둘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두 분의 관계를 속히 정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숙도 형님의 행동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시부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시댁의 창문을 향해 돌을 집어던지며 창문을 전부 다 깨부수기 시작했어요. 가족들 모두 형님의 행동에 너무 놀라 당황해하고 있는데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다 같이 이 세상을 떠나자면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시댁에 사정없이 뿌려대고 있었네요. 형님은 라이터를 들었고 시숙은 급하게 달려가 형님의 손에 들려있던 라이터를 낚아챈 다음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시숙의 손에 뺨을 허용하게 된 형님이 그제서야 난동을 멈췄지만 문제는 집안 곳곳에 뿌려진 휘발유 냄새였어요. 시부모님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고 시숙은 형님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와 손에 걸레를 쥐어줬네요. 집안에 뿌린 걸 당장 닦아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화를 냈지만 형님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뒤이어 경찰이 찾아와 형님을 데리고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네요. 형님의 사돈 어른분들께서 직접 찾아오셔서는 대신 용서를 구했고 더 이상의 안 좋은 상황은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시숙과의 관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버려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만약 일이 더 크게 진행이 됐었다면 가족 모두에게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고 제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받게 될지 모를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숙은 형님과의 관계에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해결한 뒤에 제 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 좋은 동네로 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정신없는 날들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일단 나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부동산을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건 다름 아닌 형님이었네요. 대충 무슨 말을 하실 건지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을 떨며 입을 열었어요. 동서, 내가 방금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상가 주인 이름이 김봉남으로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게 동서 이름이라고 이분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실이야? 네, 맞는 사실이에요.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가요? 개명전 이름인데 왜 그러시는데요? 더 이상 상가 운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내놓은 거예요. 형님이 8년의 시간 동안 한결같이 동결된 월세를 내고 계셨잖아요. 그게 누구 덕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 세상 떠난 그이랑 결혼했을 때 많이 놀랐었는데 형님이 저희 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계실 줄은 정말 몰랐었어요. 계약 당시 제가 너무 바빠서 부동산에 계약 위임을 했었는데 그때 형님이 저희 상가에 들어오신 거였네요. 그때 제 이름이 김봉남이었고 그이랑 만나면서 결혼까지 생각하게 될 때 어머님이 이름을 개명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셔서 김규희로 개명을 했던 거였어요. 형님이 제 상가에 들어와 장사를 하시는 거 왜 형님만 모르셨는 줄 아세요? 어머님이 그때 저한테 말씀하셨던 게 형님이 자존심이 너무 세서 제 상가에 들어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당히 질투를 많이 할 테고 저와 비교가 돼서 온갖 짜증과 히스테리를 아주버님께 부릴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 입 꾹 닫고 있었어요. 저도 굳이 제 입으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죠. 그 상가도 제 힘으로 소유하게 된 것도 아니고 부모님께서 남기고 떠나신 건데 제 것인 것 마냥 형님한테 말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아주버님이랑 이혼도 하셨고 이젠 암남인데 제가 형님한테 더 이상 뒤에서 신경 써드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삼류 인생이라는 말까지 듣게 된 마당에 저도 더는 배려해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요. 이미 다른 분께서 상가를 계약하셨고 이제 제 소유가 아니니 저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원래 진작에 처분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형님이 매달 납부하시게 될 월세의 부담이 커질 게 뻔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될까봐 그냥 가지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새로 바뀐 주인분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는 거고요. 형님은 거기에 맞게 월세 납부하시고 생활하시면 되시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더 이상 할 말 없으시죠? 동서, 잠깐만. 아직 계약서에 도장 안 찍었다며? 나보고 길거리에 나 앉으라는 거야? 그이랑 이혼하면서 내가 챙긴 건 식당밖에 없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결해버리면 내가 너무 많은 손해를 보게 되잖아. 나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방법을 만들려고 식당을 가져가겠다고 했는데 매일 풀칠할 정도만 벌고 있는 상태에서 월세를 올려버리면 나는 앞으로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워진다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정이 있는데 매몰차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우리 부모님까지 나와 등을 돌려버린 상태라 이제 갈 곳도 없다고. 꼭 보란 듯이 성공해서 시대개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한단 말이야. 솔직히 형님이 운영하시는 식당 그만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것 뿐이지 음식에 소질이 없으세요. 그리고 상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원래 그 정도 월세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손을 털었으니까 새롭게 바뀐 주인분께 사정을 하시던 아니면 식당을 처분하시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던 하셔야겠어요. 요즘 명문대 나와도 취업하는 게 힘들다던데. 형님도 앞으로의 인생이 참 막막하시겠네요. 그럼 저는 할 말 다 끝난 것 같으니 먼저 가볼게요. 형님은 제 팔을 덥석 잡더니 계약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절대 식당을 포기할 수 없다고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상가를 운영할 마음이 떠나버렸고 그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서 형님과의 지속적인 마찰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할 마음이 확고했었네요.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후회를 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뒤였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없이 이사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동네로 옮기려 움직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님이 찾아왔고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던 사람이
이삿짐센터 직원분들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 사이에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리곤 저에게 눈물을 쏟아내면서 새롭게 바뀐 주인분한테 월세를 조정해달라고 부탁하면 안 되겠냐고 사정을 하셨네요. 새로운 상가 주인이 되신 분은 저와 꽤 오랜 친분을 쌓아오신 분이라는 걸 부동산에서 듣게 됐다며 제가 말만 잘해도 들어줄 수 있지 않겠냐며 버는 돈보다 월세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오랜 시간 운영하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생겼다는 속마음을 꺼내셨네요. 그동안 시숙께서 벌어오시는 돈으로 생활비를 하고 형님이 식당을 운영해서 벌어오신 돈으론 지금까지 사치를 부리셨으니 재정 상태가 바닥이 난 상황에서 형님이 할 수 있는 건 저에게 부탁하는 것 말고는 없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없었네요. 시부모님께도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고 형님과는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죄송하다는 말을 꺼낸 뒤 등을 돌렸습니다. 앞으로는 살아가면서 너무 자존심 내세우지 마시고 잘못한 건 인정하면서 입 조심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형님도 잘난 건 하나 없으면서 남을 비하하며 깎아내리는 행동은 정말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앞으로 남편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게 제 아이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큰 암덩어리가 빠져나갔으니 앞으로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